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토요일 오전 8시 54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거의 9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입니다. 요즘에 내가 모차르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차르트를 하는 시간인데, 지금 내가 나무 위키를 리딩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은, 나무 위키는 잠시 중단하고, 모차르트의 가상 여행을 떠나기로, 사이버 여행을 떠나기로 이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이제 남들이 갔다 온 모차르트 생가나 이런 데를 한번 들러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가상의 여행이죠. 근데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 그런 생활하고 느낀 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엄청나게 넓은 것이죠. 우리 상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난 겁니다. 그만큼 우주는 광대한 것이죠. 여러분, 40년 전에 미국에서 보이저호를 발사했잖아요. 그 보이저호가 40년을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저호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가겠습니까? 총알같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거든요. 그렇게 총알같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을 지금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총알같이 빠른 속도로 40년을 날아가고 있으니까 그 거리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보이저호가 날아간 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리다 이렇게 생각 들지만은, 우주의 넓이에 비교한다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를 보면 말이죠, 우리가 지구와 아주 먼 별에는 1000억 년 정도, 1000억 광년 떨어진 그런 별들이 많습니다. 1000억 광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천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거리가 얼마겠습니까? 우리의 상상 범위를 벗어난 거리죠. 이 빛의 속도가 똑딱한 1초 동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가는 게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가 그렇게 빠르거든요. 그렇게 빠른 빛의 속도도 1000억 년을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왜 우주 얘기를 갑자기 꺼내느냐? 내가 이 클래식 음악을 관심을 갖고 듣고서부터 느낀 게, 관심을 갖고 또 음악을 듣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클래식 음악의 세계가 우주와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인간 탐구에서 한 게 고작의 베토벤하고 모차르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클래식 음악이 모차르트와 베토벤 뿐일까요?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클래식 음악이라는 세계에 들어가 보면은 작곡가, 지휘자, 유명 연주가, 유명 성악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클래식 곡만 해도요, 엄청나게 헤아릴 수가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광대한 우주와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클래식이란 음악 세계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많았고, 한때는 클래식 음악에 관한 직업도 가졌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보다는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좀 많이 한다 그것뿐이지, 나도 역시 완벽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방금 전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 클래식 음악 세계라는 거는 광대한 우주와 같다고 내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승열이를 AI 빅데이터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AI가 뭡니까?
인공지능 빅데이터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로 나를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요. 인간의 기억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한 클래식 세계를 전부 기억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박사학위를 붙인 사람도 자기가 전공한 크기 일부분만을 알고 있을 뿐이지 박사학위 붙였다고 뭐 세상 만물을 다 압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AI 빅데이터는 세상 만물을 다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클래식 음악 얘기를 하다가도 실수를 해서 틀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보다 클래식 음악을 많이 알고 많이 들었다고는 하지만 나 역시 들어보지 않은 곡들이 많습니다. 우주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승열이 저까지 그렇게 얘기하지 마,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이승열을 AI 빅데이터로 오해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렇다는 걸 우선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내가 직접 뭐 잘저부르크를 지금 가서 갔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전번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칠순 때 그때 내가 그 뭐 잘저부르크라든가 이런 데를 그 오스트리아 빈 뭐 이런 데를 음악 여행을 할까 이런 구상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지 현재까지는 내가 뭐 잘저부르크를 갔다 온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 잘저부르크를 여행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그 모차르트의 숨결이 서린 그런 도시가 바로 잘저부르크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그 모차르트 여행을 하고 다녀와서 올린 그런 기행문 이런 걸 올린 블로그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잘저부르크 여행, 모차르트 생가와 모차르트의 집, 입장료와 오디오 가이드 정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글자를 더 크게 확대해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차르트의 생가,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그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으로 같이 이제 그 사이버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잘저부르크 시내인 게트라이데 거리에 위치한 모차르트의 생가는 모차르트가 태어나서 17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고 한다. 모차르트는 어린 시절 몇 년 동안 콘서트 투어를 다녔다고는 하지만 모차르트는 이곳에서 1756년에 태어났다. 현재는 전시관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고 그 시대 중산층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그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입니다. 이 집에서 모차르트가 17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1756년에 이 집에서 태어났고 그 17세가 될 때까지 살았다.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뭐 다세대 주택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돼 있잖아요. 방범창도 이렇게 돼 있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걸 느낀 게 뭐냐면은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개명을 해가지고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됐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는 뭐 초가집, 전형적인 그 토굴 같은 초가집이 주류를 이루었단 말이죠. 그렇게 초가집이 주류를 이루던 시대에 오스트리아 빈 모차르트가 태어난 오스트리아 잘저부르크는 이렇게 그 모차르트가 태어난 생가는 이렇게 시멘트로다가 몇 층입니까 이게? 층층이 이렇게 집이잖아요. 벌써 이런 건물을 짓는 그런 그 건축 기술이 있었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이 서양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앞서 있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방송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게트라이드 거리 중앙쯤에 자리한 노란색 건물, 이곳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다. 웃기게도 1층에는 슈퍼마켓인 사팔이 자리 잡고 있다. 좀 웃기지 않나. 근데 이 모차르트가 태어난 그 생가 1층에는 이렇게 슈퍼마켓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웃긴다기보다는 역시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그 모차르트 생가 맨 밑에 층에는 슈퍼마켓이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처음 들어간 곳이 그랜드 플로어이고 여기는 입구다. 여기가 이제 그 모차르트 생가로 올라가는 그런 입구라는 것이죠. 여기 나왔네요. 모차르트, 여기 나왔네요. 1층. 우리 개념으로는 2층에는 티켓 부스가 있고 2층은 전시관. 우리 개념으로는 3층이다. 그죠? 3층. 우리 개념으로는 4층부터 전시가 시작된다. 처음에 3층부터 관람하면서 점점 내려오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단 티켓을 구입하러 올라가 본다. 미리 구입할 필요 없이 당일 현장에서 구입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약할 필요가 없이 당일 그곳에 찾아가서 이제 현장 구매를 하면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1층에는 이제 티켓 부스, 티켓을 팔아먹는데, 그러니까 한국식 개념으로 얘기를 하자면 2층이 이제 티켓 발매하는 곳이고 4층부터가 이제 전시가 시작되는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 부스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모차르트 생가 티켓 가격 정보, 입장료 싱글 티켓 기준, 그러니까 한 사람 싱글 티켓 기준, 한 사람 기준으로 볼 때 일반은 그 12유로, 그룹 단체는 10유로. 단체는 이제 여러 사람이 오니까 좀 가격이 인하가 되죠. 그래서 이제 만 15세에서 18세 4유로, 만 15세에서 18세까지는 4유로, 어린애는 뭐냐면 6살에서 14살까지는 3.5유로, 가족 티켓은 25유로, 학교 그룹은 3유로, 이렇게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통합 티켓, 콤바인 티켓은 좀 더 싸다. 통합 티켓은 모차르트 생가, 모차르트의 집이다. 티켓 가격에 오디오 가이드 포함,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시를 관람하러 올라가 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전시실로 올라가는 거기죠. 그래서 모차르트 생가 조감도라고 하나요?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모차르트를 관람하는데 여러 가지 뮤지엄 가이드, 앱, 모차르트 뮤지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거를 프리 와이파이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곳이고, 뭐 이렇게 되네요. 오이도 가이드. 이 가이드 앱을 QR코드를 통해 다운받고 직접 개인 이어폰 꽂고 들으면 된다. 이 이어폰을 이제 QR코드로 찍고 그리고 나서 음악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으로 이 QR코드를 찍고 그리고 나서 스마트폰에다가 이어폰을 끼워가지고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나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저 QR코드가 있는 자리에서 서서 앱을 다운받았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좀 모여있음. 사실 QR만 있다면 미리 다운받아서 가면 좋을 듯하다. 개인 이어폰 지참 필수. 아래는 모차르트 생가의 집 구조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찍으면은 애플이 다운로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가 된 애플을 통해서 이어폰을 꽂고 이제 듣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어폰은 필히 자기가 개인적으로 지참을 하고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이어폰은 없다. 아래는 모차르트 생가의 집 구조다. 여기저기 써 있는데 구조가 이렇게 그려져 있기는 하지만 이 자리가 키친인지 베드룸인지 이런 것은 그냥 추측일 뿐이라고 한다. 잘도 추측했네. 근데 추측이라니 약간 김 빠짐 이렇게 나와 있네. 모차르트 생가의 집 구조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제 조감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주방이라고 생각하든지, 하여튼 그거는, 관람자의 그 상상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의 그 집 구조가 그려져 있고, 조감도가 붙어져 있긴 하지만, 이것이 부엌인지, 각자 그 상상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세월의 그 흔적을 느끼게 합니다. 세월의 기분을 느끼게 하네요. 이렇게 낡은 목조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주방의 그릇이랄까, 이것도 거뭇거뭇하고, 세월의 그런 걸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모차르트 일가 가게도, 이게 이제, 모차르트의, 가게도입니다. 가게도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바이올린인지 하여튼 그런 모양인데, 그러네요. 모차르트의 친필 글씨, 이런 것도 있고, 모차르트는 누나인 난네를과 사이가 좋았다고 하는데, 누나에게 자세히 자신의 일과를 설명한 내용이 재밌어서 가져와 보았다. 모차르트는 누나하고 사이가 좋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이 뭐냐면은, 누나한테 자신의 일과를 설명한 그런 글이라는 겁니다, 이게. 참 이거는 정말, 모차르트의 이 친필 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이게 엄청난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죠. 1782년 2월 13일 빈 잘츠부르크에서 모차르트의 여동생에게 팩시밀리. 제 머리는 항상 아침 6시까지 정리되고 7시까지는 옷을 완전히 차려 입습니다. 그리고 나서 9시까지 작곡을 합니다. 9시부터 1시까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예를 들어 오늘과 내일 지치 백작부인과 툰 백작부인의 집처럼 그들이 2시나 3시에 점심을 먹는 곳으로 초대받지 않는 한 점심을 먹습니다. 저는 저녁 5시나 6시 이전에는 결코 일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종종 콘서트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9시까지 작곡을 합니다. 콘서트 때문에. 그리고 보통 제가 여기로 불릴지 아니면 저기로 불릴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더 일찍 집에 올 때 잠들기 전에 무언가를 씁니다. 저는 종종 1시까지 작업에 몰두하다가 6시에 다시 일어납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그의 누이 난넬에게 그의 하루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이 이제 이런 내용의 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모차르트 여행한 사람도 이렇게 썼네요. 그 당시 팩시밀리가 과연 있었느냐? 이게 참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당시 뭐 서양에 팩시밀리가 있었는지 정말 나도 의문스럽습니다. 아마도 팩시밀리가 있었다기보다는 지금의 그 팩시밀리와 비슷한 어떤 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거실을 추측해서 이제 꾸며놓은 거고, 이 거실의 모습은 그때 모차르트가 생존했던 그 거실이 아니고, 지금 이 추측해서, 그 당시 이랬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이제, 그렇게 꾸며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다 추측해서 꾸며놓았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그래도 뭐 역사가 그런 거지 싶다. 그렇죠. 이게 여러 가지 서양에도 그 환란이 있었고, 여러분들 유럽에도 환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인 변화, 경제 상황 변화, 그런 게 있었는데, 모차르트가 태어났던 집이라 해가지고, 식기라든가, 그런 거 하나하나까지 그대로 보존되기는 힘들겠고, 그때 상황을 미리 짐작을 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겠죠. 그러나 이 친필, 모차르트가 썼던 이 친필만은 진짜죠. 이거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모방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숙소가 게트라이데 거리 끝에 있어서 모차르트 생가 1층에서 사파라는 건 그 슈퍼마켓이라고 했잖아요. 모차르트 생가 1층 슈퍼마켓 점심으로 간단히 먹을 걸 사고 숙소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슬슬 익숙한 맛이 그리워서 먹은 라자냐. 슬슬 익숙한 맛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 사람이 익숙한 맛이라는 건 김치 이런 것뿐이 더 있겠어요. 그래서 슬슬 익숙한 맛이 그리워서 먹은 라자냐, 이런 얘기고, 어둑어둑했던 이날의 하늘, 아마도 그날 흐렸던 날이었던 모양이죠. 구름이 많이 끼고. 모차르트 집, 모차르트가 7년 동안 거주했던 집, 다음으로 찰즈부르크 미라벨 궁전 앞에 위치한 모차르트가 살던 집을 방문했다. 이 집에서는 1773년부터 7년 동안 거주했다고 한다. 모차르트 가족의 삶을 볼 수 있는 곳이다. 방금 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곳은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고, 이곳은 이제 모차르트가 7년 동안 살았다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집은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했던 이 집은 모차르트가 태어나가지고 17세가 될 때까지 살았던 집이고, 이 집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집은 모차르트가 여기서 7년 동안 살았다는 그런 집입니다. 여기 클래식이라는 이 팻말이 붙어 있고 그러네요. 여기도 모차르트라는 간판이 붙어 있고 그럽니다. 나무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티켓 부스가 보인다. 가사라고 써 있는 것이 티켓 부스. 여기에 이제 티켓 부스가 있다는 곳이죠. 표를 팔아 매표소가 있다는 곳입니다. 티켓 사기 전에 잠시 포토타임. 저 모차르트 모형은 모차르트 생가에서도 봤는데, 이제 모차르트의 인형이 여기 있는 곳이죠.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포토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요즘에는 포토라고 해봐 다 이제 카메라
스마트폰으로 찍잖아요.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이 스마트폰으로만 찍지 여는 카메라는 절대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모차르트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 이렇게 그래서 잘자부르크 모차르트 집 입장료는 일반이 18.5 유로, 15살에서 18살까지는 6유로, 어린이는 그 6살에서 14살까지는 5유로, 가족 티켓, 어른 2명과 18세 이하 아이는 39유로, 학교 그룹은 1명당 4.5유로, 티켓 가격에 오디오 가이드 포함, 기계 대여 가능, 어플 다운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디오 가이드, 그러니까 오디오가 알려주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디오가 설명해주고, 이곳은 바로 이 집은 그 모차르트가 생가에서 벗어나서 7년 동안 거주했던 집이다. 어쩌를 이렇게 오디오로 해설을 해주는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왼쪽이 어플 다운 정보. 여기 이게 뭐냐면 애플을 다운받아라. 애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다운받아라 이런 안내고, 이게 바로 오이도 가이드라는 겁니다. 오이도로 안내를 해주는, 이것을 가지고 안내하는 그런 음성을 듣는 거죠. 생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기계부터 보여준다. 이것은 다이 패밀라인 모차르트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모차르트의 생가죠. 모차르트의 가계도입니다. 모차르트 가계도가 이렇게 있고, 이제 모차르트에 관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거는 이제 지금의 피아노가 아니고, 아마 피아노가 나오기 전학기에 철금이라고 하나? 하여튼 내가 틀릴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다. AI 빅데이터로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그랬잖아요.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궁중 음악가였다고 한다. 모차르트의 아버지도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음악가 집안에서 모차르트가 태어났던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도 좋은 집안 딸이셨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옛날 잘제부르크의 모습, 옛날 잘제부르크를 그린 이렇게 풍경화죠. 잘제부르크가 도시가 큰 도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스트리아가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오스트리아 자체가 큰 나라는 아니니까 잘제부르크도 관람을 하다가 창밖을 보았는데 멀리 미라벨 궁전이 보인다. 아마 모차르트 아버지가 궁중 음악가였기 때문에 궁전 앞에 집을 얻었던 게 아닐까 이런 얘기입니다. 관람 중간에는 모차르트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 있다. 저 검은색 청진기 같은 것을 귀에 대고 버튼을 누르면 음악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디어터라고 한 것을 보니까 극장이네요. 그러니까 오페라 연주도 되고 또 오페라도 상영하고 이런 극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아는 모차르트뿐만 아닌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작곡한 곡도 여러 곡을 들어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차르트의 곡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모차르트 곡뿐만이 아니고 모차르트 아버지가 작곡한 그런 곡도 들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마치 이빈인후과 적외선 치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곳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악기는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비올라라고 한다.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비올라라는 겁니다. 비올라. 여러분 그 첼로가 있잖아요. 바이올린보다 큰 게 첼로. 첼로보다 큰 게 비올라. 비올라도 꽤 큽니다. 근데 비올라보다 더 큰 게 이제 더블 베이스라고 또 있습니다. 더블 베이스는 뭐 굉장히 큰 건데 덩치가 큰 현악기인데 활로 그거를 이렇게 줄을 쫙 이렇게 한번 훑으면 그 저음이 가슴까지 막 진동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저음이 나오는 그게 이게 비올라인데 이 비올라보다 더 큰 게 이제 그 더블 베이스라고 있습니다. 단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 우리나라 그 비올라를 연주하는 연주자가 독일의 그 양모라는 사람이던데 그 내가 또 음악의 그 뉴스 이런 거를 이제 보도하는 그런 그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내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클래식 음악 전문지를 들춰보니까 그 우리나라의 이 비올라를 연주하는 비올리스트가 양모라는 여자인데 그 여자가 그 독일의 무슨 어떤 그 클래식 악단에 그 종신 비올리스트로 임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종신직이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라 이런 얘기인데 참 철밥통 하나 얻었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자가 비올리스트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비올라를 전공해 가지고 여러분 음대에서 어떤 악기를 전공해 가지고 어떤 악단을 들어가려고 연주자로 어떤 악단을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경쟁도 심할 뿐이고 경쟁도 심하고 우선 티오가 없습니다. 자리가 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휘자는 자주 이렇게 바뀌거든요. 바뀌지만 연주자는 그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연주자가 예를 들어서 연주자가 큰 어떤 오케스트라에 어떤 나쁜 영향을 주는 그런 나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게 없는 이상은 함부로 해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휘자가 단원을 해고할 그런 권한이 있다 이렇다고는 하지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함부로 남을 해고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연주회 리허설이라든가 이런 데 자주 빠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심한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이렇게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다면은 해임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남을 함부로 해임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실히만 임하면은 정년도 보장이 되고 더구나 아까 내가 방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종신직이라고 임명한 사람은 퇴직 정한 정년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우선 그 학교에서 무슨 기악을 전공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오케스트라에 단원으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쟁도 심하고 우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티오가 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비올라를 연주하는 여자가 젊은 여자던데 보니까 아가씨던데 그렇게 젊은 아가씨가 독일의 어떤 클래식 악단에 비올라 연주 종신직으로 이렇게 임명을 받았다는 건 상당히 출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도 습도를 측정하며 관리되고 있다. 그럴 만하다. 이 모차르트가 사용하던 비올라라는 건데
진짜 여기는 그 모차르트의 손때가 묻었다. 손때가 묻은 비올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차르트가 직접 이 악기를 사용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오스트리아 국보급 비올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 악기가 상하지 않게 온도와 습도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조절을 잘 하겠죠. 이렇게 남이 이렇게 터치할 수 없게 이렇게 유리관으로 만지지 못하게 딱 유리관 안에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유리관 안에는 습도와 온도 이런 게 다 잘 조절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TV 영상에 나온 아저씨가 모차르트의 바이올린을 실제로 연주했다고 한다. 비올라. 이건 바이올린이에요. 이 작은 걸 보니까 바이올린이에요.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훨씬 크죠. 이 바이올린보다 조금 더 큰 게 첼로. 첼로보다 더 큰 게 비올라. 비올라보다 더 큰 게 더블 베이스 이러니까. 그래서 아저씨 참 영광이었겠네. 영상에 보이는 피아노 전시 초반에 나와 있는 그 목재 피아노. 이건 이 집의 조감도 모형이다. 구조가 꽤 신기하게 생겼다. 이것도 다 추측이겠지. 그러니까 이 집 구조를 이렇게 조감도 모형이죠. 한눈으로 이렇게 집 구조를 봐라 해가지고 조감도 모형을 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날은 날씨가 안 좋은 날이어서 박물관 관람하기 딱 좋았다. 벌써 37분을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박물관 두 곳이나 방문하고 나니 저녁이 다 되어감. 당연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37분을 경과했는데, 빨리 또 한 곳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슈테판 성당이 또 빠질 수가 없죠.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슈테판 성당입니다. 이 성당이 천정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정이 높고, 그렇게 높은 천정에다가 실내 인테리어를 아주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가 칠순 여행 때 이곳을 한번 간다 하면은, 이렇게 잘즈부르크나 빈을 가본다 하면은, 이 슈테판 성당도 내가 꼭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성당이 이 개신교 그런 교회가 아니고 카톨릭 성당이죠. 그래서 천정이 굉장히 높은 데다가 실내 인테리어를 아주 성당에 걸맞는 그런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이 슈테판 성당 그 안에 들어가면 진짜 예수님이 금방 하늘에서 재림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슈테판 성당과 모차르트가 무슨 인연이 있느냐? 모차르트가 결혼식을 여기서 했습니다. 슈테판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고, 모차르트가 이제 일찍 죽었잖아요. 35살 때 죽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35살 젊은 나이에 어떤 원인으로 죽었느냐? 뭐 장티부스루에 전염이 돼가지고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차르트가 결혼식도 여기서 하고 장례식도 여기서 한 겁니다. 그랬던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슈테판 대성당과 여행 준비 뭐 이렇게 나왔네요.
비엔나 여행, 오스트리아 빈 구시가지 볼거리들, 슈테판 대성당, 성페터 성당, 오페라 하우스, 슈타트 파크 외 구시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다양한 카페와 맛집을 비롯해서 아름다운 건축물과 광장 등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 오스트리아 빈 여행을 간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들르게 될 비엔나 구시가지. 생각 없이 걷기만 해도 비엔나의 역사적인 명소들을 만날 수 있어 비엔나 여행객들이 필수적으로 방문하는 장소입니다. 우리 부부 역시 비엔나 머무는 3일 내내 구시가지는 하루도 빠짐없이 방문을 했는데요. 오늘은 비엔나의 역사적인 중심지 비엔나 구시가지에 제가 가본 명소들 중 감명 깊었던 곳 위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40분이 경과했습니다. 슈테판 대성당.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엔나의 대표적인 명소로 슈테판 대성당을 꼽을 정도로 비엔나에서 아주 유명한 장소입니다. 이게 비엔나에서 비엔나에 있는 슈테판 대성당입니다. 여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서 이제 모차르트가 결혼식을 올렸고, 또 이제 장례식을 또 치르는 곳이 이 스테판 성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슈테판 성당이 모차르트와 아주 인연이 깊은 그런 성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차르트 음악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이 슈테판 성당을 꼭 들러보는 것이죠. 슈테판 대성당은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고딕 양식 건축물로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첨탑이 특징인 성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슈테판 성당을 처음 보았을 때는 그 압도적인 느낌의 와하는 탄성이 절로 나왔어요. 그런 겁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가 보신 분이라면 밀라노 대성당과 비슷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밀라노 대성당 역시 고딕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두 개 성당 외관이 비슷한 느낌을 주는 듯 합니다. 성당 앞쪽에 유동 인구가 많고 호객 행위를 하는 분들까지 있어서 입구 쪽은 언제 방문해도 복잡하니 마음을 다잡고 가는 것이 좋아요. 이 슈테판 성당이 이제 실내입니다. 실내 모습이죠. 이렇게 정말 금방이라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이제 자아내는 그런 곳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이렇게 철제가 쳐져 있네요. 더 이상 길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철제가 쳐져 있고, 관광객들이 여기서 이제 철제 바로 앞에서 이렇게 관광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부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오픈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못 들어가게 철제가 되어 있는데, 철제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예배할 때만큼은 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예배를 할 때만, 미사를 드릴 때만은 이 개방이 돼가지고 이 안쪽까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 이거 보십시오. 천정이 이렇게 높고 정말 고색 창연하죠. 정말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재림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시간에는 막혀 있어서 더 안쪽으로까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문 밖에서 감상하더라도 슈테판 성당 내부의 아름다움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참. 유럽 성당은 모두 화려하지만 슈테판 성당 내부는 유독 더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쪽에 초를 켜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기념품을 살 수 있는 기념품 샵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 비엔나 대표적인 성당에서 의미 있는 기념품을 사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그래서 이제 슈테판 대성당에서 도보 약 5분 정도를 이동하면 비엔나의 또 다른 명소 성페토 성당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페토 성당은 이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여러분들 이 슈테판 성당 지하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슈테판 성당 지하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페스트인가 이걸 죽어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해골도 이렇게 돼 있고, 성직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게 지하에 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그 골목길입니다. 골목길. 그러니까 이제 잘즈부르크 골목길이죠. 예. 그래서 이 잘즈부르크는 모차르트를 전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작은 도시에 뭐가 있겠어요. 수입이 될 만한 그게 없다는 거죠. 오로지 모차르트. 그러니까 모차르트 파리를 하는 겁니다. 모차르트를 팔아서 자꾸 이렇게 세계 관광객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겁니다.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들, 세계인을 자꾸 불러들이는 거죠. 립스 오버 비엔나 앞에 도착. 그리고 여기 잘제부르크에 가면 말이죠. 모차르트가 평소 자주 가서 커피를 마셨던 그런 커피숍도 아직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이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이제 장구하게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모차르트가 꼭 그 커피숍에 와서 자주 이렇게 커피를 마셨다는 그런 카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오고 그러면 하여튼 내가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이네요. 음식점. 여기 이제 슈테판 성당이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골목에서 보니까 이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고. 덥지만 맑고 푸른 하늘이 예쁜 9월 중순이 비엔나 하늘이다. 네. 이 비엔나가 잘제부르크 비엔나 이런 곳이 음악의 도시입니다. 음악의 도시. 클래식 음악이 여기서 많이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이 이 음악 여행을 하는 곳을 성지죠. 하나의 클래식 음악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슈테판 대성당 앞 기념품 가게도 구경. 성모상과 슈테판 대성당 모형 기념품이 눈길을 끈다. 기념품 가게. 슈테판 대성당 뒤쪽 모습. 아래쪽은 공사 중인지 철조망으로 막아 놨다. 그래서 비니 심장부의 슈테판 광장에 자리 잡고 있는 로마네스크 및 고딕 양식의 대성당은 루돌프 4세가 주도하여 지어진 것이다.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 모차르트는 말이죠. 전번에 내가 잘못 얘기를 했는데 모차르트 묘지는 없습니다. 묘지는 없고 모차르트가 장티푸스로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전염병 그때만 해도 이 장티푸스는 굉장히 공포를 안겨주는 그런 전염병이 있어요. 걸리면 죽는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공포를 안겨주던 전염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기 때문에 전염병에서 걸린 시신은 정식적으로 매장을 허락을 안 한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모차르트 시신은 시당국에서 갔다가 어디 요즘 말하면 어디 화장을 시켰겠죠. 그러니까 병에 걸린 시신이니까. 그래서 모차르트 묘지는 없고 모차르트의 시신이 묻힌 그런 묘는 없고 다만 모차르트의 기념비 그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무 위키 리딩할 때 보여준 모차르트 묘라고 했던 게 묘가 아니고 기념비입니다. 모차르트 기념비.
아, 파이프 오르간. 하여튼 그래서 야, 참 고색창연합니다. 그래서 이 잘자부르 그 시내는 소도시인데 이렇게 그 모차르트 파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슈테판 성당이 또 거기에 으뜸가는 명소다. 왜냐? 모차르트가 이 성당에서 결혼식을 했고 장례식도 이 슈테판 성당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습니다. 여기 그 슈테판 성당의 그 3D 동영상 3D로 나오던 그게 있었는데 그걸 못 찾겠네요. 하여튼 내가 그 사이트를 찾게 되면 어떤 사이트인지 내가 접속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슈테판 성당을 이렇게 쭉 한 바퀴 360도로 이렇게 비춰주는 그런 동영상이 있는 그게 있더라니까. 근데 내가 아까 그걸 들어가 봤다가 지금 또다시 찾으려니까 못 찾겠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찾게 되면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렇게 나의 역할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선별하고, 취합하고, 거기서 더욱 설명을 붙일 건 설명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맨 끝으로는 모차르트가 작곡한 레퀴엠이라는 곡을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퀴엠. 그래서 레퀴엠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레퀴엠. 레퀴엠에 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죽은 이를 위한 미사 때에 하나님께 죽은 이 영혼에게 영원한 안식 주시기를 청하며 연주하는 전래 음악이다. 이 미사는 입당송의 가사가 주여 저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로 시작하므로 레퀴엠 미사라 불렀으며 여기서 사용된 곡은 레퀴엠이라 하였다. 레퀴엠은 진혼곡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사곡이라는 거죠. 레퀴엠. 이게 모차르트가 레퀴엠을 작곡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이제 이용되는 곡이고 또한 이 우리나라 말로는 진혼곡이다. 진혼곡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때나 장례식 때도 이 곡을 이렇게 틀면은 어울린다고 하겠죠. 그러니까 죽음과 제사, 혼 이런 것과 연관된 그 곡이니까 고인을 추모하는 미사,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 이런 데도 틀 수 있는 음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퀴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가요 중에 대중음악 노래 중에 장례식이 틀 수 있는 곡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대중음악이란 건 오락, 즐기자, 먹고 마시고 이렇게 춤추고 유흥적이고 오락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대중음악 방탄소년이라든지 요즘 한창 인기를 끄는 방탄소년단이라든지 이렇게 유행가 가사가 나오고 이런 거 유행가들이 나오고 이럴 때 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제 춤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대중음악의 특성은 먹고
마시고 놀고 유흥적이고 이런 때에 잘 어울린다 이거죠. 대중음악은. 근데 클래식 음악은 그와 반대로 원래 클래식 음악은 이렇게 엄숙한 분위기에서 듣고 이런 그 엄숙함을 그런 분위기로 이렇게 연주가 대부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레퀴엠도 그렇죠. 더군다나 레퀴엠은 그 죽은 자를 위한 이런 그 곡이니까 그 장례식 때도 틀어놓을 수 있는 곡입니다. 그러나 이 대중음악은 장례식 때 틀어놓을 수 있는 곡이 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악기도 얘기지만 이 대중음악 자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유흥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대중음악은 장례식에 뭐 어떻게 틀어놓을 수 있는 곡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클래식은 원래 그 엄숙함을 유지하는 그런 그 분위기에서 연주되는 음악이기 때문에 장례식 때도 클래식 음악은 연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 대표적인 곡이 모차르트의 레퀴엠이다. 장례식에서 틀어놓을 수 있는 대표적인 곡이 바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레퀴엠이다. 그런 오늘 녹화는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요. 지금 56분을 경과했습니다. 거의 1시간을 경과했는데 또 끝으로 모차르트가 작곡한 레퀴엠 곡을 잠깐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